시간 3 4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어우, 빨리 오시네요. 빨리 나오시네요. 네네. 안녕하세요, 박장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쌤 앞자리. 안녕하세요, 나스입니다. 나 하고 있잖아. 하고 나도 있잖아. 한번 해봐. 이런 반칙 없는 사회에서 하고 있잖아. 알았어, 계속해. 나 안 할래. 김창규입니다. 네. 첫 번째 추가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알링 바이올린. 네,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양력 1981년 4월 29일 인시생 남성분이시고요. 신윤현, 임진월, 정축일, 이민씨입니다. 눈치채셨나요? 지난번 시간 네, 대표 네, 사연 생시만 다르네. 불타는 개복진님과 성별과 시간만 네, 시주만 다른 명식입니다. 재밌다. 네,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네. 근데 원래 명식을 보기 전에 사연을 먼저 읽게 되는데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또 더 당황을 했어요. 첫 줄이 3일 전 강원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누구지?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한참 막 이렇게 쭉 적어주셨어요. 뭐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고 네. 근데 이분 남자잖아. 네. 남자 집에 잘 안 놀러 가시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적잖이 제가 당한 만큼 여러분도 당황들을 하셨을 텐데 그럼 일단 이분 좀 나쁜 일 하시는 건가? 명식의 특징을 살짝 보고 사연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남자를 난 잘 모르는데. 남자라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죠. 꿈에 나타나신 거 아닌가? 꿈이에요. 네? 꿈 얘기야. 약간 지금 강원 선생님은 그러려 우리 내가 남자 집에 왜 놀러가? 여러 가지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네. 요즘 진짜 기억력이 너무 네. 아리까리해가지고. 아니 그 저는 저도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네. 이게 뭐지? 그러게요. 근데 한참 읽고 나니까 나오더라고요. 꿈이었다고. 저도 그까지 읽고 나니까 전자담배가 나와서 깜짝 이거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꿈이란 얘기야. 근데 되게 디테일하게. 근데 뭐 저는 이 나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계시다가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해요 꿈이. 대화도 그렇고. 근데 마지막에 술 약속이 있다고 가시더라고. 말도 안 되지. 이건 아닐 텐데 막 그랬죠. 네. 네, 일단 사연은 조금 이따 들어볼 거고요. 명식을 일단 시주만 다르긴 합니다. 근데 시주가 다르지만 너무 많이 다르네요. 네, 많이 다르죠. 이민이 들어왔기 이민이. 때문에 네. 그리고 남녀는 이제 운이 또 뒤바뀌어서 대운의 가기 흐름이 때문에. 달라서 네. 네, 이분은 지금 무자대운 네. 있으시네요. 신묘, 경인, 기축, 무자 이렇게 시고 이제 앞으로 정해, 병술 이렇게 흘러가는. 근데 여전히 지장간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적혀져 있네요. 일단 이제 우리 앞에 그 불타는 개복치님한테 우리 계속 그 목의 아쉬움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냥 임목도 아니고 이민. 임수로부터 상조되는 임목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 목 하나가 사실 정화의 삐딱한 이제 왼쪽 아래에 아주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그 신유나 임진, 정축은 같으므로 금의 기운은 굉장히 과다한데요. 그래도 이 임목이 있다는 것은 정화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축복이다. 라고 보여주고 싶고 또 사실은 정화가 임수와 임수 그리고 일지의 축토 이 수기운이 강한 것에 너무 둘러싸여 있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나 싶지만 임수나 축토의 이 임수 개수는 임목이 충분히 이렇게 그 설기 가능하므로 드디어 이 임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분의 삶의 방향이 그 성과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대운상으로 보면 무자 대운이고 절이에요. 정말 일하기 싫고 그거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할 기운이 지금 굉장히 강한데요. 하지만 48 정해 대운을 주목해 주시면 이 정해, 병술, 그다음에 을류의 을목까지 25년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자신을
밀어주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주고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기운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년 무자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여기서 끝내시죠. 그래요? 그래요? 네, 좀 부가적인 질문들이 더 있긴 한데요. 네, 그런 부분도 사실 물어봐 주셨거든요.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다. 자, 한번 읽어놔 보시죠 사연을. 네, 그럼 사연 바로 한번 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구운몽전도 아니고. 되게 궁금해요. 선생님이 어떻게 들으실지. 네. 약 3일 전 강원 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저는 그렇게 더럽혀졌습니다. 네? 라고 해야 정상적인 흐름인데 강원 쌤이 남자를 안 좋아한다니까. 오셔서 책 1권에 사인을 해주셨고 저 아내 딸의 사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인즉 이까지 읽어도 이상하잖아. 아니 근데 이거는 이분이 이제 저도 처음 사주를 배울 때요. 그렇게 뭐 갓쓴 선비들이 나와서 야 사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뭐 막 이러고 막 정말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꿈을 좀 자주 꾸시는 것 같긴 해요. 이런. 저의 사주를 보시더니 시지 빼고 지지가 금국이야. 여자 조심해 하시길래 선생님이 나요 라고 말하려고 했다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냥 읽을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금국이면 정축일주인 저에겐 화폐 아닌가요? 라고 묻자 돈이 될 수도 있지 라고 자신 없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되게 디테일하지 않나요? 네. 사화가 있어야 돈이 되지 이 사람아. 이건 아니다. 그런데 시지 제외 지지에 토 둘 금 하나인데 왜 금국이라고 하셨죠? 돈이 될 수 있나요? 이거 이상하다. 우리 지난주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이걸 보고 금국이라고 알 수 있으려면 이거 보통 사람 파악하기 힘든데. 보통 야, 꿈에서 제대로 꿨나 보다. 그러게요. 꿈을 생생하게 꾸는 거죠. 돈이 될 수 있나요? 근데 사화가 있으셔야 된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연주 편제가 공망이라고 나타났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니 답변하시길 너 여행도 다니고 만난 것도 먹고 싶잖아.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나오는 한숨이야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문학적인데. 아 그런가요? 선생님보다 더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신 건가요? 아유 진짜 신기하다. 근데 꿈인데. 제 아내 사주를 보시더니 사주가 좋은데 조금 건조하네. 그런데 수가 많은 남편을 잘 만났어. 결혼도 수가 없는 운이었는데 2015년에 결혼 잘했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 사주에 인사신 3령이 들어있는데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질문했는데 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왜죠? 강원 선생님 모르시죠? 마지막으로 제 딸 사주에 대하여 질문하려 하자 술 약속이 있다며 밖으로 나가셨는데 저는 그 뒤를 쫓았습니다. 강원쌤이 전자담배에 예열을 하시더니 예열하는 사이에 연초를 태우시고 다시 전자담배를 피우시면서 이거 근데 우리 스튜디오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제 거 뺏어가셔서 전자담배도 피고 본인 담배도 피시고 전자담배도 피고 너무 소름이 끼치네. 이걸 아는 사람은 없을 텐데 어떤 모임에 도착하셔서 맥주 한잔 하시더니 다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제가 선생님 오늘 주무시고 내일 제가 퇴근하면서 와인 10만 원짜리 아니 12만 원짜리 한 병을 사올 테니 같이 한잔 하시죠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알람이 울려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나 참. 되게 디테일해. 그냥 디테일한 건데. 네. 정축일주 사연을 추가 모집한다는 공지에 한번 제출해볼까 장황하게 글을 썼다가 에이 글도 못 쓰는 내가 무슨 이라는 마음으로 글만 저장해 두었는데 허니쌤이 꿈에 나타나셨길래 대기란 꿈으로 판단. 이런 떠도 살렸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네. 제 직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북에서 태어나 2008년에 화학 석사를 졸업하였습니다. 월지 상관 때문일까요? 상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얼굴에 바로 나타납니다. 저의 의견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못했을까요? 그러고도 승진하기를 바래. 보통 들이대시네요. 네.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 직장에서는 입 닥치고 가만히 다른 동료들처럼 버티고 있자라는 생각으로 지난 직장 대비 상대적으로 잘 붙어있는 중입니다만 출근하면 두 가지 생각이 자주 떠오릅니다. 때려치고 싶다.
로또 외에 방법 없다.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기엔 다른 지식이나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붙어 있자니 하는 일의 의미, 재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좀비 마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요. Too dumb, too still, too proud, too beg.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액을 복걸하며 살자니 자존심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고 그리고 남의 것을 그냥 훔치고 굴림하면서 살자니 그런 것은 또 둔감하고 뭐 그렇다는 뜻이지 뭐. 아 역시 서울대. 네. 이거 읽는다고 서울대. 이건 지금 중학교였어 중학교. 아니 그렇게 말을 대충 뉘앙스만 느끼는 거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못하죠. 스팅 노래네요. 쓴 거예요. 아 그래요? 특히 2015년에서 2017년 초반까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매국노 정치인 지지자가 회사에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사고방식도 굉장히 그들과 유사했기에 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원래 조선사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마음먹고 대충 비위 맞춰주면 되겠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네 느낌표를 한 글자씩 남겨주셨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토종닭 키우며 청정란을 판매하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상상도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나요? 쉽게 하는 상상은 아니잖아요. 네. 하필 토종닭. 거쳐간 기업은 모두 이름 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래봤자 월급 노예. 하지만 원국 해석에 도움이 될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네. 제 성격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신약이라 그럴까요? 매일매일 그 부정적인 정도가 파도를 탑니다. 좋을 때는 약 10% 정도 되고 대부분 힘들기만 합니다. 사람 참 좋아하던 제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최소화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딱히 인맥이 넓은 건 아니었습니다. 혼자 놀기 매우 잘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보단 친근한 사람 1명에서 3명 정도가 있을 때 가장 좋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행 다니고 식신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죠. 마침 나오네요.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는 거 매우 좋아합니다. 여행은 무계획으로 가고 가이드 같은 거 찾지 않고 그냥 막 갑니다. 저도 밥 사 먹을 때 맛없으면 허니쌤과 유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가 관심 없는 건 기억을 안 합니다. 이로 인한 큰 문제는 대부분 회사 일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동료나 상사들이 물어볼 때 당황스럽습니다. 생각이 미친 듯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잠도 잘 못 자고 그 생각 자체에 사로잡혀 힘들었는데 결혼 후에 거의 잡생각을 안 하는 아내를 벤치마킹하며 저도 잡생각을 점점 안 하게 되었고 삶이 많이 편해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2015년 그 시기 이후부터 기분 나쁜 일이 떠오르면 저도 모르게 쌍욕을 혼자 하고 가끔 잔혹한 생각을 머리에 사게 됩니다. 진짜 큰 특징이에요. 남녀 모두. 혼자 사는 쌍욕. 정말요? 혼잣말.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직접도 못 하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 쌍욕 잘해요.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특히 너무 예쁜 여자가 혼자 있다가 이런 씨발로 계속. 근데 내 얘기인가? 그 얘기를 훔쳐 듣고 그 방 앞에서 듣고 내 욕하나? 하도 제가 많으니까 근데 아니야. 이명박 욕하는 거였어. 근데 여기 비슷합니다. 비슷해. 저는 강원생 이거 정말 너무 대잡이다 이건. 저는 강원생 막 한 번씩 막 욕할 때 혼자 욕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저한테 한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내 앞에서 말하면 나한테 하는 거구나. 최근에 알았어요. 하여간 매국노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번 찍힌 놈들은 매우 오래 아니 거의 일생 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을 정도로 지난주에 얘기했죠. 한번 마음속에서 딱 아웃 시키면 다시는 지난주 그분도 반드시 기억했다 복수한다로. 근데 이건 속이 넓지 못하다고 표현을 하셨네요. 아니 그 속이 넘지 못하죠 당연히. 그러게요. 이렇게 적어놓으셨네요. 일생 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을 정도로 속이 넓진 못합니다. 그 기억력도 대단하다. 기억력 비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 여자가 되면 이제 이 사성으로 싸우면 이제 15년, 20년 전까지 이제 정교하게 날짜까지 그날의 날씨까지 쫙 나와서 꼼짝 못하게. 자꾸 그 무신이랑 좀 반대되는 성향이 나올 때 말을 얹히게 되는데 저는 기억을 하고 싶거든요. 뭐 때문에 내가 화가 났었고 뭐 때문에 섭섭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속상하거든요. 이제 무신 여자랑 살 때는 막 이렇게 막 무신 마누라가 막 지랄하잖아. 그럼 좋아 그걸 갖다 막으면 이제
폭행으로 번지니까 하면서 이렇게 술 한잔 마시면서 해. 그러면 한 술 한 몇 잔 들어가면 자기가 뭘 공연지를 까먹어. 이렇게 살짝의 지연 전술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막 자기 막 해도 나중에는 막 깔깔깔 웃으면서 이제 손잡고 침대로 가는 거야. 야 무신의 넓은 땅 그냥 그런 걸 다 묻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같아. 묻어버려 막. 아 근데 진짜 팔자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돈 욕심 파트입니다. 네. 어릴 적 환경은 여유가 좀 있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자립 후 결혼 전까진 월급을 거의 쓰지 않고 개미처럼 꽁냥꽁냥 모아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아파트 하나 살 돈 없고요. 저는 돈 욕심이 있습니다. 약 20억 생각합니다. 욕심 없으신데. 그 돈이 무엇이냐? 당장 때려치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돈입니다. 그럴까요, 과연? 가지면 안다 욕심이 난다고 하셨는데. 20억. 지키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잘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좋은 걸 갖고 싶고 남에게 보여주기에 쓰는 돈보다 저의 자유를 사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또엔 방법 없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월급쟁이에서 가족을 부양하면 평생 자유를 가질 수 없겠지요. 관짝에 들어가면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온전히 시간을 회사 주주가 아닌 저와 가족에게 쓰며 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축일주는 재고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름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재고귀인이 뭔가요? 일지가 이제 축토가 재고거든요. 재물 창고. 근데 주로 재고가 없어. 재고귀인인데 재고가 좀 빈약하군요. 귀인은 있는데 막 창고 재고가 없네. 근데 이분 저기 좀 표현이 섬찟한 게 관짝에 들어가면 데 저게 축이 또 묘거든요. 그렇죠. 관안에 재물이 이게 좀 이상. 이분 아까 처음에 그 꿈 얘기도 심상치 않은데 글 내용도 질문이 있으신가? 갑자기 진짜 명량을 공부하면 대박이 나실 대박이 나실 것 같다. 일단 뭐 1번 옵션으로 일단 이 수사학들이 전형적인 사기꾼 요소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거든 사실. 그런 사람들은 뭐 쉽게 몇십억씩 버니까. 갑자기 번뜩하실 것 같은데요, 이분. 일단 나이 들어보면 제 친구인데. 재테크는 주로 돈 안 쓰기, 적금, 주식 매우 약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전반적인 운. 근데 이것도 되게 재테크의 하나로 돈 안 쓰기. 이런 거 재테크로 안 넣거든요, 보통. 아니 근데 지난번에 그 축토 정축 그러면 재물이 자기 손에 들어오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검절약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구나. 월덕 천덕 따블의 힘일까요? 어머니께서 2012년에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제외하고는 살아오면서 장기간 미취업 및 회사 등 나름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크게 봤을 때 항상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표라는 걸 잘 세우진 않지만 세울 경우엔 대부분 그 목표에 근접하게 되었으며 예를 들어 자격증 준비, 영어 시험, 그리고 이직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이직하게 되었고 면접에서 떨어진 기업들은 알고 보면 대부분 족같은 기업이었습니다. 지읒이라고 써놨는데 그냥 지읒 같다고. 근데 문장으로 읽다 보면은 그냥 슥슥 읽어져. 매우 지읒 같은 기업이었다고 써놓으셨습니다. 그러게요. 좋은 아내도 만나게 되었고 좋은 딸도 생겼고요. 좋은 친구도 있고 좋은 나자명도 있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다 보니 크게 행복감을 느끼진 않지만 최소한 불행한 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허니쌤 말처럼 초장끝발 깨끝발이 아니길 바라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건강. 2년 전쯤 꿈입니다. 어떤 남자가 나타나 43세 넌 죽는다. 간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차돌이. 죄송합니다. 현재 건강은 큰 이상 없고 최근에 처음으로 뇌에 경련이 일어나는 느낌을 한번 받았으며 손목 발목이 약간 아픈 정도입니다만 그 꿈 내용이 머릿속에서 드문드문 떠올라 정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정말 43세 죽는다면 지금이라도 때려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할 텐데요. 43세의 개수세운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질문입니다. 첫째, 허니쌤,
꿈에서 드린 질문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답변 좀 해주세요. 특히 답 안 해주신 아내 인사신 사명 부탁드려요. 두 번째, 철없는 질문이겠지만 제 인생의 숙제 같은 느낌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월급 노예 또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까요? 날카로운 말, 막말 대환영입니다. 정신 차리게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리적, 인생 선배적 조언 감사합니다. 조언을 토대로 다시 목표 세팅하고 달려볼 계획이니까요. 세 번째, 자유를 살 수 있는 재물이 모일 운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43살 건강 위험 요소가 있는지요? 네,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꿈으로 시작해서 네, 현실적인 질문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선생님 꿈에까지 나타나셔가지고 선생님 지금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계신데 왜냐면 마지막 말 왜 아니냐 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만 원짜리 와인 드려야 하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드리겠다는 말인지 이게 들어와야 난 답이 그러게요. 나오고 여기에 또 뭐 또 공이 하나 붙을지 안 붙을지에 따라서 또 뭐 뭘 왜 붙어 정축일주야. 정축일주. 그래? 딱 계획한 돈만 쓰시는 분들이야. 12.0일 진짜 여기서 정말 정축의 특징이 드러나. 이 12만 원짜리 와인 얘기하면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10만 원짜리 아니 10만 원짜리 아니 12만 원짜리 한 병이라 그랬거든. 예. 보통 사람들이 하면 10만 원짜리 아니 30만 원짜리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더 올린다는 게 2만 원이야. 이게 딱 정축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이분이 무의식적으로 예.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저도 좀 되게 그러니까 이제 특이하다 돈을 생각했어요. 안 쓴 기가 재테크의 첫 번째로 딱 쓸어간 이유를 알겠죠. 네. 제가 볼 때 이분은 진짜 정축일주예요. 여태는 가짜 정축일주. 그러니까 인목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도 바로 일간 옆에. 선생님 얘기 들으면 정축일주는 막 돈으로 크게 망할 일은 없겠네요. 아니요. 그래. 이 정축일주가 돈이 안 나가는데 예. 남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할 그때 우리 흔히 가오를 세우고 싶은데 그걸 돈으로 재생관을 하려고 할 때는 정축일주가 아낌없이 돈을 다 퍼다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그게 절대 자기한테 좋게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억지로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늘 꼼꼼하고 돈들을 저축하고 이렇게 잘 규모 있게 쓰고 하지만 그렇게 모은 것을 한꺼번에 털어넣는 이제 창고 대개방 대박인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모으기까지가 쉽지가 않으니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지만 그런 그 위험도를 조심해야 된다. 친구로서는 최고인데. 근데 이제 또 이분이 이제 그 뭐 노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로또밖에 없다. 뭐 이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로또가 이런 분한테 저는 되면 굉장히 큰 제가 볼 땐 재앙이 될 것이다. 자유 자신 있으시다던데. 본인은 다 자신 있다 그래요. 많은 저도 상담 아마 우리 지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담 사람들 대부분이 돈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가장 지적인 고민은 뭐냐면 자기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조건을 갖췄는데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자기는 너는 돈만 있으면 자기는 행복이 완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이 들어오면 지금 네가 누리는 것도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건 왜 생각 안 하냐. 강원 선생님 말이 진짜 또 느끼는 게 참 우연인데 저희 친척이랑 그 친척 조금 넓은 범위에 초창기 로또 2등 한 분이랑 로또 1등이 한 분이 계세요. 가까운 친척 중에 로또 2등 한 분은 선생님 말씀대로 참 건실하게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았는데 그거를 다 잃어버리셨고 1등 한 분은 가족이 사이가 다 나빠졌어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거 뭐 참 그럼요. 어릴 때부터 봐서 전혀 그럴 뿐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그런 그 불로소득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큰 재물이 들어왔을 때는요. 그걸 일단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걸 일단 재앙이라고 생각해야지 재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나한테 뭔가 지금 그러니까 시켜서 흉기가 내 지금 옆구리를 뚫고 들어온 그런 정도의 위기감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뭐 지금 그 축돌의 그 친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런 이제 막 한꺼번에 했던 그런 그 투기성 재물을 가지고 난 뒤에 얻고 난 뒤에 끝이 좋았던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 있는 집마저 날리시더라고요. 있는 거 맞추도 그 들어온 게 날리는 게 있는 것도 따라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그런 이제 편재성 재물들이 이렇게 이제 그 앞에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오늘 이 바이알링님처럼 이렇게 편재가 통근한 분들은 그런 이제 그 한 방을 노려요. 또 금국 편재니까 더욱 더 이렇게 지금 그런 돈이 들어와서 자기 자유를 꿈꾸는 설계도 구체적이야. 금이니까 돈으로 하는 설계도 구체적이에요. 뭐 정정난을 뭐 기르겠다는 거. 그런데 그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이 정도라면 이 편제를 감당할 만한 뭐 비겁이 이 편제를 휘두를 만한 힘을 가질 때 그게 안 깔리는데 이렇게 그리고 대운도 대운도 거기에 신약해도 돼요. 근데 이제 대운이 그만큼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신약한 사주라면 사실은 대운도 받쳐줘야 되지만 동시에 그 편제의 또 중요한 특징인 편제의 독을 빼야 되잖아요. 편제의 독을 뺀다는 얘기는 뭐냐면 편제가 귀신일 테니까 신약하면 편제의 독을 뺀다는 얘기는 진짜 약자를 그 돈을 자기 개인의 행복이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약자를 도우는 것, 자기 이웃을 도우는 것을 먼저 우선시할 수 있는 정도의 박애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축일주는 그런 박애심이 사실은 없어요. 게다 신약해. 그러면 이 결과는 사실은 뻔하다. 돈은 지키더라도 오히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 돈도 잘 지켰어. 돈도 큰 돈을 벌었는데 돈을 잘 지켰어. 근데 불행해. 왜? 인생이 허무한 거야. 뭐 일 안 해도 되고. 남들 다 일해야 되는 나이인데 일 안 해도 되고. 근데 그러면 막 굉장히 행복하고 재밌을 것 같지만 그건 6개월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42년을 한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정년퇴임을 하고 난 뒤에 6개월 동안 너무 행복하시다가 겨울 다시 나갔어요. 근데 또 이렇게 그 퇴직자들을 위한 뭐 이렇게 단기 계약직 응모를 하는데 바로 신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2년을 일했는데 지겹지 않냐고 그랬더니 야 6개월 동안 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는데 너무너무 그거 다 해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인생이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도 없고 뭐 너무 무료하다는 거야. 그러더라도 그 3년을 더 다니셨어요. 65까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직장 다니는 일에 대해서 더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면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고 재물을 안 읽고 지킨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공허한 심리적 타격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깨웁니다. 남들을 보면 배불러 터진 소리 같죠. 근데 본인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뭐 여기 우리 바이얼링님 말대로 하자면요, 사람이 재물이 좀 있잖아요.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는 게 재물이에요. 그러면요,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의 90%는 그 돈 빌려달라는 사람입니다. 친척이든 친구든 후배든 뭐 이래저래 알게 됐던 옛날 회사 부하든 뭐 투자해달라 뭐 좀 빌려달라. 물론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소액이고 하나 한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사자한테는 그런 사람이 수백 명인 거예요. 그렇다면요, 사람이 두려워지고 싫어져요. 사람이 두려워지고 싫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는 사회에서 고립됩니다. 그거 당연히 우울해지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재물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 자기는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준비도 안 돼 있고
막상 그게 실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진짜 로또에 당첨되든지 전혀 예상치 못한 유산을 뭐 승계한다든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생각했던 뭐 주식이 대박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그것에 자신의 꿈을 두는 것은 제가 볼 때 학력의 스펙을 떠나가지고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다. 일단 이 전제에서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저기 꿈에서 제대로 말씀 안 해주신 부분부터 네,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해드리죠. 뭐 일단 간단하게. 네. 자, 그 뭐 아까도 제가 하면서 그때 대학을 한 게 있는데 시집 빼고 지지가 금국이야 여자 주심에. 이건 진짜 정말 이분이 좀 대단하시네요. 이게 이제 얼핏 보면은 토 식상이 강할 것 같지만 강한 저는 이 편지에 이 진토와 유금이 쓸려가서 굉장히 강한 금국을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금국일증이면 정축일증제에는 화폐 아닌가요? 라고 묻자 돈이 될 수도 있지라고 자신은 답변했다는데 사실은 돈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없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되려면요 사화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의 백년 대운에는 사화가 없군요. 그래서 이 사화가 없어서 사화가 있으면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사화가 있으면 급제니까. 이 신약 명식에서 이제 이 금을 쓸 수 있는 힘이 되고 또한 이제 복덕수기 삼합이 되니까. 그런데 사화가 인연이 없으므로 그런 거는 꿈을 안 꾸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1, 2번에 대한 답이고요. 연주 평제가 공망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거는 공망이지만 해공이 되어서 아무 의미가 없고요. 공망 아닙니다. 근데 뭐 한숨이 아니고요. 실제로 뭐 먹고 다니고 영도 다니고 만난 것도 잘 찾아 먹고 다니셨잖아요. 그런 게 사주에 보이나요? 아니 자기가 그랬잖아 자기 입으로 아까. 좋아하기도 하고. 머물러 다니는 거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됐을 수는 있어요. 근데요, 저랑 같이 걸신 여행을 만약에 일주일에 매일 하루 빼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한 달 된 데서 도망갈 걸요. 그거 아주 힘들게 가끔씩 해야 그게 그만큼 귀하고 맛있는 거지. 그거 이렇게 늘 하면요 맛 없습니다. 선생님 늘 맛있다고 하시는 아니 근데 선생님 혼잣말이었습니다. 선생님 얘기 듣고 생각난 게 저는 옛날부터 휴가 갈 때 막 좀 활동적인 것보다는 그냥 전 처박혀서 아무것도 멍하니 있고 그냥 막 만난 거나 먹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회사에서 휴가 가면 그냥 혼자 휴양지 가서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길게 갔을 때 휴양지도 바다도 다 좋은데 맨날 호텔에서 나오는 맛있는 걸 먹으니까 이 2주 되니까 개 물리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2주만에는 안 저는 일주일만 먹으면 질려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냥 뭔가 가정식 먹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늘 영화할 때도 막 이렇게 영화는 이제 제 후배들한테 그럽니다. 야 쓰레기 영화도 봐. 영화사는 영화만 보지 말고 저 막 뼈와 살이 타는 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봐야 된다. 왜 쓰레기를 봐야 좋은 영화가 왜 좋은 영화인지를 알게 되지. 인생 같은 고통을 알아야 행복도 알아요. 한번 질려보고 싶다.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평생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질리면요 죽게 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쾌락의 성취가 늘 결핍감이 있을 때 그게 쾌락으로 존재하는 거지. 쾌락이 만약에 그 물꼬가 터져버렸다. 그건 그때는 쾌락이 아니에요. 질병이거나 공포이지. 하긴 마약 중독된 사람도 처음에 더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최근에도 어떤 이런 제자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정축일주가 아니라 정미일주인데 정말 이 식신들이 특징인데 정미는 정축보다 훨씬 의지가 강하잖아요. 관대니까. 또 정화가 이제 밑에 통근해서
이제 제자인데 기초반 수업 때 디프리에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음악을 좋아하고 정말 제대로 된 오디오로 음악을 들어보는 게 소원인데 얼마면 제대로 된 걸 들을 수 있냐 그래서 아파트 5채. 그래서 한 2천만 원, 뭐 중고 살 생각하면 2천만 원이면 될 것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어요. 1년이 지났는데 얘가 정말 온갖 알바를 해서 2천만 원을 모은 거예요. 와. 대박. 결혼했고 아이도 이제 갖는 아이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일에서 버는 거는 다 마누라 갖다 주고 그 나머지로 뭐 예를 들어서 막 우유 배달도 하고 막 이래 가지고 돈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괜찮다고 그냥 중고로 사람은 몇 달 걸리기도 하고 기다려야 되고 막 또 가서 또 흥정해야 되고 또 얘는 또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가 가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책임이 있으시네요. 솔직히 막 본의 아니게 내가 막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또 남의 일을. 근데 나도 막 너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결국 이제 한 달 반이 걸쳐서 이제 기계를 하는 게 자기서 다 샀어. 다 사가지고 이제는 또 그 사이에 글들을 이제 자기 사무실 공간을 또 옮기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딱 세팅을 이제 하고 첫 번째 이게 본래 이 오디오라는 게 좋아질수록 한 번 딱 세팅해서 존소리 잘 안 납니다. 길이 들어야 되고 또 튜닝도 해야 되는데 그날 따라 정말 한 번에 정말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진짜 너무 김광석의 30저음에를 그 LP로 그 CD로 딱 들었는데 막 좀 울 것 같은 표정 있잖아요. 막 그래서 내가 그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지금 네 인생 앞으로 네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5개 중에 하나의 그 시간으로 지금 기억될 거다. 그건 네가 그냥 돈이 갑자기 2천만 원이 생겨서 이걸 틱 만들었으면 아무런 감동도 없을 것이다. 근데 막 싸구려 오디오로 듣다가 또 지가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노동을 해서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팅을 한 음악이니까 아마는 지금 어떤 나라를 하나 가진 기분일지도 모른다. 싸운 세월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막 오디오 쪽 일을 할 때는 뭐 사장님들 뭐 원장님들 뭐 변호사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얼마면 돼?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뭐 그 20년 전에도 막 1억 원어치 이렇게 막 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 실에 딱 세팅해주면 처음 딱 돌려주면 좋네. 그 6개월 뒤에 갔는데도 그때 내가 처음 갔을 때 있었던 CD 3장에서 한 장도 안 드러나 있어. 안 듣는 거야. 그냥 가구인 거야. 가구. 누가 오면 자랑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1억 원짜리 기계를 갖고 있어도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두 번째 정말 진정한 재미를 모르고 그리고 세 번째 정말 거기서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들을 기가 없구나. 왜? 그런 싸구려들 가지고 어떻게든 좀 좋은 소리 내볼 거라고 막 밑에 앰프 밑에 500원짜리 받쳤다 10원짜리 받쳤다 50원짜리 받쳤다 막 근데 실제로 그 동전의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진동 개수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난은 아닌 고통을 겪으면서 더 좋은 소리를 갈망을 가진 사람이 얻는 것과 아무런 갈망 없이 뭐 원하기만 하면 핑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얻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 갈망이 없어도 그냥 푹푹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왜 부유하고 뭐 적어도 결핍은 안 느낄 거니까. 그것도 기쁨이 없는 그런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집에 가구가 늘어난 것뿐이에요. 나중에 대팔 때 뭐 한 반값은 손해봐야 되는 가구가 늘어난 것뿐이라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참 거죠. 사람들이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들을 때 이래. 근데 또 돌아서면 그래도 가지고 내가 전복 먹고 싶을 때 손 안 떨고 살 수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힘들죠. 그게 알기가. 진짜로요. 우리나라 전복 양식이 되기 전에는 전복 이렇게 이제 막 3미짜리, 5미짜리 이런 건요. 80년대 10만 원 했어요. 정말 갑부집 아니면 그런 거는 이렇게
산다라는 개념이 없어. 일반 이런 손바닥 큰 것들 있잖아. 산미, 오미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도 서민들은 몰랐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 그 어디 진짜 부잣집 친구 집에 가서 전복이랑 처음 본 거야. 내가 객가에 살았는데도. 저는 바나나. 객가. 하기도 수영할 때 바나나 또. 그래서 이상했는데 세상에 그런 질감과 그런 맛을 처음 봤어요. 중학교 때. 이게 뭐냐 물었더니 전복이랑 난 그게 해산물인지도 몰랐어. 전복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름이 이 쩐이잖아. 전. 복이잖아. 야, 이름부터가 그냥 이름부터 굉장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님이 뭐 그러니까 공치사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비싼 거다. 그래서 뭐 자기 집에 어른들의 뭐 생신날이 아니면은 이거는 함부로 살 수도 없는 건데 네가 진짜 먹을 복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그렇게 비싼 건 그때 알았지. 근데요 양식되고 난 뒤에 10,000원에 5개 주잖아요. 요즘 맛이 없어. 그 맛이 아니에요. 그 맛이 아니야. 사실 남자는- 전복은 양식에도 자연산이랑 맛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아니 나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못 사 먹어가지고 저 원래 해산물 안 좋아하는데 요즘에 해산물 엄청 땡기거든요. 이게 진짜 뭐 임신했나 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막 그 전복 장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거 있잖아. 계속 파는데 그걸 못 사는 거야. 그 몇만 원을 못 써가지고 제가 안주마켓에서 팔아 싸게. 알아. 근데 왜 이렇게 궁상을 떠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맛있는 거야. 그럴 때일수록. 결국 먹게 선생님 됐어요. 얘기하면 그 흔히 그거 같아요. 남자들 그렇게 막 군대에서 잠도 못 자고 막 밤에 추운데 영하 몇 도에서 떨다가 나오는 그 정수기 라면 봉지 뜯어서 정수기에 넣는 그게 그렇게 라면 그게 맛있는데 나와서 라면 봉지 라면 때문에 빵에 갈 뻔도 했잖아. 그래서 라면 때문에 빵에 갈 뻔도 했잖아. 왜요? 그건 뭐예요? 그것도 무슨 아니 설명하는 건데 네가 그만큼 예. 그런 군대 생활할 때 그 절박한 속에서 그 진짜 진짜 맛있잖아요. 빵에 가더라도 이거는 뭐 확 먹고 빵에 가버리니까 막 이런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한 것이라니까. 저 진짜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가서 먹으면 진짜 맛없어. 네, 여러분 라면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빵에 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전복을 결제할 테니까 다시 사연으로 좀 돌아와 주시죠. 네. 자, 먹는 얘기 그래서 나오면 또. 그런 결핍이 동반되지 않는 자신의 꿈은 진정하게 자신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한다. 그리고 한 10개 중에 7개쯤 이루어지는 꿈이 7개쯤 이루어지는 꿈을 살아야지 10개를 다 채워나면요. 그때부터는 멘탈이 붕괴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소망하는 게 내가 꾸는 버킷리스트에 한 60% 정도만 해결되면 내 죽었으면 딱 좋겠다. 그래서 미련을 약간 남겨놓으면서 그래도 미련을 남겨놓은 것보다는 내가 다 한 개 더 많네 이러면서 죽는 게 딱 좋겠다. 그러니 지금 우리 저기 바이알님은 충분히 제가 볼 때 옆에서 본 적은 없지만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고 계시다. 다음에 아내 사주를 보더니 뭐 사주가 건조한데 아내 사주를 보시고 수가 많은 남편을 만나셨다. 건조한 명식인데 명식이 병인년, 계사월, 경신일, 정축시이시고요. 결혼도 수가 없는 운이었는데 2015년 결혼 잘했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인사신 사명이 든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꿈에서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라고 질문했는데 답을 안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네요. 뭐 잘 모르겠는데 이번 주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이 아내분의 용신이 개수상관이거든요. 연간하면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경신일주의 개사 상관이니까 정말 그리고 딱 관성이 적절하게 많아서 이 용신이 진짜 아름답게 차지하고 있고요. 아니, 수. 이분이 정말 수용신이. 이렇게 이런 분들이 진짜 공직이나 뭐 혹은 뭐 꿈이 용하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그 바이알린님의 그 수기운이 굉장히 많이 또 금수의 기운이 굉장히 많은 부인에게 아주 유력하게 작용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맞는 얘기니까 이미 나한테 질문했다지만 자기 이미 다 알고 있네. 그러니까 따님도 이제 수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사신 사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출발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진술축미가 끝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축이라는 이제 시간에 있잖아요. 네. 결말이. 정축이 시주에. 네, 시주에 있죠. 그래서 뭔가를 출발해서 매듭 짓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제가 딱 이렇게 분류하는 유형의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야무지고 맺고 끊음도 분명하고 네. 시작을 했으면 매듭을 이제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뭐 이런 이제 사람이고 운도 뭐 43세, 53세 이렇게 해수 자수 이렇게 운이 흘러가니까 운도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 근데 꿈이 이렇게 정확하거나 디테일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부인분의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어요. 제가 뭐 남의 부인에 관심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선생님은 꼭 그런 걸 붙여줘야지. 왜 안 받으시지? 네. 근데 진짜 그 명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뭐랄까 아주 참 멋지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럼 바이알린님만 결혼을 잘하신 그 와이프분이 이렇게 바이알린님이 수기운 많은 남편을 만나서 좋은 게 아니고 네. 바이알린님도 좋으신 거네요. 그렇죠. 이런 아내분을. 이런 분이면 이제 늘 업고 다니셔야죠. 업고 다니셔야 그냥 된다고. 바이올린님은 제가 볼 때 그냥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냥 부인이 하자는 대로 다 하세요. 죽으라면 막 이렇게 막 입에 저기 그 퐁퐁이라도 묻히고 거품 막 내고 그냥 각을 계란 하시고. 흰자 거품. 계란 흰자로 뭐 거품을 내시든 그건 좀 비싸니까. 하긴 퐁퐁은 되게 싸지. 그냥 부인분의 말만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부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진짜 정말 이런 말씀을 해주시려고 꿈에서 답을 안 하셨군요. 그냥 자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근데 부인분도 지금 33대운인데 33대운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것 이 때문에 33 그런가요? 이 기축대운인데요. 이 기신운이라 앞에 게 뭔가 좀 앞에 대원까지 뭔가 좀 아까 우리 지사님 말한 대로 이뤄놓은 게 있으면 굉장히 이제 이때 그걸로 버텨낼 수 있는데 만약에 근데 사실 그러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 아니겠습니까? 33세라는 게 그래서 좀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인성의 기운으로 좀 뭐랄까 미련하게 좀 수모를 참고 진득하게 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버티시기를 응원해 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또 무자정해로 가게 되면 특히 무자정해에서는 아주 큰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인사신 사명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인사신 사명은 원국에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주의 신금이 이제 근데 이게 다 사실 인사신이 전부 다 권력의 글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은 뭐 크게는 이제 뭐 송사나 수술 뭐 등등 뭐 중개 알선의 실패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또한 동시에 급격한 승진, 그리고 또 그런 권력의 장악, 획득, 뭐 남들이 통상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어떤 권한을 가지는 시험에 든다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 대한 만약에 그런 일 이미 종사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니더라도 그런 쪽에 꿈이 있다면 오히려 이 사명의 기운을 잘 쓰면 그런 쪽에서 큰 그 포텐셜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명의 또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셨네요. 그 이후에 이제 꿈에서의 질문 외에 사연을 남기시면서 질문을 추가로 좀 주셨는데 그 아까 시작할 때 사연 읽기 전에 강프로님께서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다는 걸 모르시는 상태로 대운의 흐름상 지금 잘 버티면 나중에 뭔가 크게 일이 터질 수 있다.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어쨌건 매일매일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하시고 자유를 계속 갈망을 하세요. 자유를 살 수 있냐는 질문을 같이 하시는데 월급 노예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자유를 찾아 가야 되는지 날카로운 막말을 대환영하신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막말 우리 최산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어차피 이분은 시상이 됐든 월상이 됐든 관에 묶여 있잖아요. 정관에. 자기가 묶임으로 해서 정해마비 되면 이제 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용신 쪽의 기운이 이제 관으로 묶여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늘 답답해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벗어나기는 어려우실 것 같다. 아 그래서 이렇게 여태까지 맨날 그러니까, 지읒지읒하면서 계속 회사 옮기시면서도 계속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분이 생각하는 어떤 자유로움이란 게 결국에는 뭐 그게 직장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예로 들면 직장보다는 사실은 가정이 나를 억압하는 게 더 많거든요. 결혼을 해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있잖아요. 직장 모르겠습니다. 아니 직장이야 내가 때려쳐버리는 마누라 든다고 새끼야. 너무 그런 속에도 없는 소리 막 하고 있지만 되게 좋아해 방송. 직장이야 제가 내일이라도 안 가나 그러면 그만인데 이 가정은 작은 집단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그게 낼 수는 있지. 아니 자녀분이 있으시니까 선생님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사표를 몇 번 내신 분인데. 그리고 그래. 그래도 자녀분은 다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분한테는 실망스러운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이 사주를 보러 오신다면 그냥 직장은 다니시고 가끔 얻는 자유를 얻으십시오. 여행을 간다든지 다른 쪽에서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오히려 저는 이분이 이제 직장 안 다니고 좀 자유롭게 뭔가를 한다 그러면 더 불안해지고 더 심리적 상태가 좀 안 좋아질 거라 봐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가 그 불안한 심리를 뭘로 메울 수 있을까 해서 지금 20억이란 재물을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 자유를 살 수 있는 재물이 모일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원한다면 사실은 자유로우면 지금 이 순간 딱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있어야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용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막 지난 삶을 돌이켜 보면 사실 이 돈이 있으면은 막 자유롭게 되겠지 했는데 사실 지금도 막 맘만 먹으면 다 처분하고 그냥 어디 외진 곳으로 가거나 이럴 수도 막 진짜로 원하면 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거 같아요. 용기가 그러니까 없어서. 저는 옛날에 한 15년 전인데 나는 이제 볼펜 자루하고 만세락 하나만 있으면 어딜 가서든 난 먹고 사는 거 자신 있어 해가지고 막 화개장터도 가가지고 노인네들 상대로 사주도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뭔가 자기가 가진 게 꼭 금전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절대 자유로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직장 생활은 저는 계속 하는 걸 일단 하시는 데까지 하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꿈 깨세요. 그냥 그런 정말 날카로운 막말. 그냥 그런 꿈을 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우리 바이알링님과는 달리 단 한 달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걸 원했고 뭐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여자분이랑 잠시 살 때 어떤 여자가 너무 많아. 살 때 굉장히 족보 있다는 고양이가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 이제 매일 나가서 이제 직장에 나가고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니까 집에 이제 하루 종일 나는 싫어하는 고양이랑 있게 된 거지. 선생님 고양이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난 그거 다 싫어해. 뭐? 동물 다 싫어해요? 동물 다 싫어해. 여자 빼놓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새끼도 그걸 아는 거야. 자기가 싫어한다는 거. 그게 또 족보했다 그런지 나를 완전히 뭐 개무시해. 말도 안 듣고. 잘 키고 가고. 그리고 엄마한테 이제 같이 살때 여자한테는 너무 예쁜 척하고 걔 지랄 발광 나는데 딱 나오면 나는 완전히 막. 그리고 이런 이런 씨발 족 같은 게 어디다 대고 지금 그래 너무 많이 하시다. 지금 그때로 빙의가 되셨어 지금. 이거 나한테 완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난 또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톰과 제리를 찍는 거예요. 나 하루 종일 괴롭히는 거 나는 끊임없이 걔를. 못됐다. 아니 저는 이해가 가요. 고양이는 괴롭히기도 힘든데 원래 고양이는 관심도 없는. 무시하면 그냥 혼자서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괴롭히는데 어느 날 이제 뭐 집 밑으로 들어가 누가 와가지고 문이 열린 사람을 학대받더니 고양이가 도망을 거야. 내가 뭐 그 짐 그 이렇게 뭐 놓고 하는 사이에 고양이가 없어. 그렇죠. 고양이 문 찾아놓으면 쌩하고. 이건 안 되잖아. 그럼 아니죠. 이거 얘는 말을 못하니까 자기 학대했다는 걸 갖다가 자기 엄마가 알 수는 없지만 애가 없어지면은 이거는 큰 그거잖아. 아, 큰일 났다 이거. 나도 이 고양이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뭐. 그래서 그 아파트가 한 뭐 굉장히 높은 층이었는데 난 밖에 나간 줄 일단 밖에 나갔어요. 근데 뭐 당연히 그 나가서 어떻게 찾아 한여름에. 그래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타고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아래층을 내려가 봤는데 없어. 한 8층까지 내려가 봤는데 다시 힘들게 10층 가서 이제 한 10층에 11층에 와가지고 방집에 들어가다가 이상해서 위로 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딱 한 층 위에 구석에 애가 급여 질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는 학대를 당하다가 일단 집을 뛰쳐나왔는데 그런데 그런 삶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나오기는 나왔는데 얘는 막 공포 속에 질려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딱 나타나니까 진짜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 난 살았다 막 이런 표현. 그 올라갔는데 내려오면 되는데 못 내려오는 거야 얘는. 집에 가도 지옥이고 밖에 나와도 지옥이고. 근데 이제 내가 딱 나타나니까 막 자기는 이 살았다라는 그래서 내가 슬 이렇게 들었는데 내 같으면 개 지랄 발광을 했을 텐데 막 꼭 감겨가지고 집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러는데 또다시 이제 또다시 무시가 시작되고 또 학대가 시작되고 막 하긴 했지만 나 여기서 청취자들 오해할까봐 강원 선생님의 성품과 말하는 습관상 이 학대라는 거는 정말 그 학대가 아니라는데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장난치면서 하는 걸 텐데 학대야. 근데 우와? 공소시효 지났죠? 지났어. 괜찮았잖아. 제가 왜 이 참 공소시효도 지난 고양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고양이도 집에만 있다가 바깥에 튀어나와요. 한 층을 못 가더라는 거. 한 층을 더 도망을. 그리고 특히 이렇게 직장생활에 있는 사람들이 홧기비에 때려치우고 우리 수많은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영화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이런 특히 바이올린처럼 특히 대기업이나 혹은 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했을 때 대부분 사실상 홀로 서기에 실패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8% 미만이에요. 왜냐? 이미 이제 이 그 유전자 질서가 그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엄청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거슬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은 어쩔 수 없이 잘리고 딴 다른데 나이는 많고 딴 다른데 갈 데도 없고 뭐 이러면 어떻게 혼자 살 길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건 그래 봤댔죠. 나와봤댔죠. 자신이 꿈꾸는 삶은 절대 없고 오히려 진짜 가혹하고 자기의 자존심 최후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그런 약탈과 방화의 세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뭐 늘 이제 사주 보러 오시는 젊은 분들이나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삶에 어떤 큰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늘 느끼는 건데 어떤 분들은 뭐 세상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절에나 들어가겠다. 도시에서 얼마나 힘들는지도 모르고 싶지. 도심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시골 가서 그냥 조그맣게 텃밭이나 이러고 살겠다. 근데 거기에는 공통점이 항상 있어요. 자기가 당신이 스스로 있는 자리가 불편해서 옮기시는 분들은 다음에 옮긴 자리도 또 불편해요. 근데 이제 뭐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하는 일도 충분히 괜찮은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하는 일도 나쁘진 않은데 그 다음에 애프터를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직을 해도 괜찮아. 또 만족스럽고 그다음에 나 도시 생활도 충분히 잘했는데 그 시골 가서 한번 그런 일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도시로 잘 돌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싫고 지금 내 자리에 대한 만족이 없으신 분들은 항상 그렇게 변화를 줘도
똑같은 생활에 똑같은 연장선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도 이제 제가 저 개인적으로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직을 원하는데 제가 물어봐요. 지금 어떠시냐? 지금 불만입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 계세요. 저 그만뒀는데 어떡하죠? 네. 그 두 번째 말씀 듣고 느낀 게 제가 기억나는 게 유전자 질서가 바뀐다는 거랑 제 말씀대로 저는 평생 다닌 직장이 여기밖에 없고 딱 한 번 1년 반 2년 정도 이렇게 싫은 것도 아니고 정말 제 꿈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나가서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바깥은 그건 네가 무능해서 그렇고. 한 방에 정리해.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게다가 바이올린님의 용신은 사실상의 용신은 인목이란 말이지. 인목 정인이에요. 그것도 편인도 아니고. 편인이면 뭔가 또 자기의 기술, 재능을 가지고 또 꼬불짝꼬불짝 그러면서 이제 잔태를 돌려가면서 살 수 있는데 이분은 또 정인이야. 그런 거 할 또 유두리도 없어. 그러면요. 이게 뭐자 이거는 인목의 힘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인목의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야. 인목의 힘을 실어준다는 게 뭐냐? 버티기. 나가라 그래도 막 책상 문 잡고 책상 꽉 잡고 이렇게 버티기. 그럼 왜 그런 자존심 상한 일을 해야 되냐? 당신에게 목표가 있지 않냐? 20억 자유. 그걸 거기서 만들어라 이거야. 왜냐면 이제 60대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정해 병술 이때가 이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그렇다면 이때에 자기가 그 직장에 있으면서 자신의 바로 그런 꿈인 지금 현재 그 화폐 가치로의 20억을 모을 계획을 삼고 그 20억을 모으는 계획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베이스 캠프로 지금 자기가 있는 직장을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모아서 한 뭐 60살쯤에 까지 지금부터 20년 남았잖아요. 22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20억 모으면 되지.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축스럽게 들어온 거 안 나가고 있는 거 불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자기 힘으로 혹은 자기와 또 자기의 파트너인 부인과의 공동 협업으로 그걸 만들어서 모으면 20억 모읍니다. 그리고 은퇴한 뒤에 제2의 제 인생 제2막을 그렇게 자유롭게 사세요. 그런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데 뭐가 그렇게 한다리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그걸 토대로 다시 목표를 세팅하고 달려볼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리고 제 자유를 살 수 있는 재원이 뭘 눈이 있는지 궁금한데 제발 그 일확천금만 노리는 꿈을 빨리 제거시키면 있어요. 네. 60세까지 22년 동안 20억. 이게 꿈에서 어떤 상담을 좀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다음 사연이 있는데 지금 이분 사연 다 마지막 사연인 것처럼 저희가 몰입을 해가지고 또 있어? 저희 추가 사연은 2개거든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는데 예전에 무슨 꿈에서 43살에 일찍 죽는다. 라는 꿈을 꿨다고 그게 계속 머릿속에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만 마지막으로 해결해 주시면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43살이 무슨 년인데? 23년. 2023년이면 개묘. 네. 개묘년. 약간 좀 애매하네요. 43살이 사실은 자수 평관의 절인데 대운이 이때가 뭔가 큰 변환이나 전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든지 아니면은 뭐 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수가 귀신이기 때문에 자수가 귀신이라서 뭔가 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계묘년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그 계묘년 전까지 앞에 3년이 별로 그까지 가는데 3년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계속 경자 신축 이렇게 흘러가니까 내년부터 별로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썩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좋지가 않으니까 지금 아마
이런 뭔가 계속 난조로 이렇게 계속 네. 대운과 세운이 흘러갈 때는 이 앞에 3, 4년을 굉장히 좀 잘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최대한 방어하는 건강에 있어서건 뭐 재물에 있어서건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건 모든 것을 좀 이렇게 그 미니멀라이즈 할 필요 있다. 근데 실제 그 사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맞네요. 네. 근데 사연에서 2015년, 17년 사이에 좀 회사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인간관계들이 좀 축소됐다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행이네요. 네. 예.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또 그렇게 할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 계속 30대 대우는 좀 그렇게 쉬운 대우는 아니고 좀 인생에서 좀 힘들기 시작한 때거든요. 이것의 피크가 바로 이제 내년부터 한 2003년까지 4, 5년 정도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만 잘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힘든 것이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 좋아진다는 게 뭐냐면 네. 자기 긍정성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안 좋아지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네. 일단 늘 루틴하게 해오는 일인데 갑자기 하기 싫어진다든가 네. 의미가 없어 보인다든가 네. 그리고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진다든가 그리고 사이가 좋은 사이인 늘 가까운 사이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나쁜 점만 자꾸 보인다든가 이게 난조예요. 사실상 변한 건 하나도 없어. 네.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내가 내 생각이 변한 내 생각이 거야.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지. 네. 세계는 그대로인데 그게 난조예요. 세계는 그대로인데 내 생각이 긍정인 게 이게 호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난조를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대운과 서운이 모두 자기에게 불리하게 흐를 때 이게 난조잖아요. 네. 그럴 때 자기를 벗어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지금이 난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기운의 흐름을 인지하고. 예, 그 흐름을 그스르지 말고 타야 돼요. 그러면서 살살 사부작 맞아요. 이게 군대 갔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북박부 시계는 간다. 가더라고요. 가더라고. 우리는 늘 뭐 후임자 오면 제대 언제고 물어보고 야 먼저 좀 그날이 올라나 이랬지만 그날 옵니다. 생각 맨날 이상한 거 시켜 막 주먹질하고 해놓고 뭐 보이니 그게 네 남은 군생활이야. 다 시켜 짜증나. 네, 그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은 난조다. 그런 것을 먼저 자각하면 다시 세상이 다시 재배치됩니다. 근데 이 사연을 쭉 읽을 때 사실 힘들었고 지금도 조금은 힘들다는 말을 분명히 사연에 적어 놓으셨는데 그게 잘 안 보였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글이었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아내분도 그러시고 바이알링 님도 그러시고 인성적으로 굉장히 무던하게 뭐 이렇게 미련스럽게 진득하게 요 지금 현재 대운을 지나시면 굉장히 또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공통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잘 아시고 인지하시고 잘 지내시다 보면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좋은 소식은 없어요. 인생에 좋은 소식이 어디 있나? 다시 이제 좀 긍정적이어지. 인생에 좋은 소식은 없고요. 그냥 지나가 보니까 말은 못해. 그때가 좋았네. 이거는 있죠. 그렇게 되신다고 합니다. 그 영화에서 그 명대사가 생각나네요. 인생은 고통이야. 네, 이렇게 바이알님의 꿈과 사연을 저희가 자세히 좀 들여다봤고요. 야 정말 이거 오래 하다 보니까 별 사연을 담아. 근데 그 꿈이 진짜 예사롭지가 않아요. 근데 이 지금 명리학 공부하시는 건 괜찮은가요? 아주 좋은 것 네, 같아요. 잘 하실 것 같아요. 이분이 만약 이거 하면 이제 나 대박 나온다니까. 회사원으로. 나중에 나이 드시고 할게요. 지금 너무 어리시니까. 공부하셔가지고 뭐 나중에 정말 나이 들어서 하셔도 괜찮으니까. 네, 여기까지 바이알링님 사연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사연으로 얼른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사연은 렉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렉스님 동생의 아내분이 정축일주라고, 그러니까 재수 씨죠. 정축일주라고 하시는데요. 남동생 내외의 사이가 걱정돼서. 재수 씨 사연까지 보내는 경우는 참 힘든데. 그러게요. 네, 형님이 동생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렉스님 동생의 아내분
양력 1986년 4월 3일 신시생 여성분이시고요. 병인년, 신묘월, 정축일, 무신시입니다. 그리고 동생분이 80년 9월 3일 오시생이시고요. 경신년, 갑신월, 김요일, 경호시입니다. 두 분이 이제 동거를 하시다가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셨는데 잦은 부부싸움으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우선 명식의 특징을 잠깐 들여다보고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남편, 그 동생, 남동생분도 이제 수기형이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이분, 그러니까 무죄 무관팔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제가 천생연분으로 분류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무죄고 네. 여성이 이제 무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접점을 찾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 게 많아서 원래 싸움도 좀 잦은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사주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두 분 다 굉장히 융통성이 부족한 분들로 분류를 하고요.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로 이제 타협점이나 융통성 같은 게 굉장히 좀 부족한 그리고 수가 또 뭐 겸손 이런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약간 자기를 내려놓거나 아니면 겸손한 마음이거나 침묵을 가지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강대강으로 계속 부딪히시는군요. 동거할 때는 좋았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자손이 생기고 두 사람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거기엔 또 현실적 문제도 반드시 결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좀 다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근데 이 두 분은 궁합적인 어떤 그 밸런스가 꼭 둘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좀 투닥투닥거리고 싸워도 좀 궁합은 좀 맞다라고 보거든요. 좀 그릇이 좀 비슷하다 그럴까요? 근데 사연을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집기들이 망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일들이 좀 잦다고 해서 형님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시는 수준이. 그 집기를 누가 깨는데요? 네? 남편분이. 남편분이 아내 정축일주 아내분이 아니고. 그럼 좀 문제인데. 아내분이 깨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네,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정도 된 저의 동생과 제 동생의 처가 한 달이 멀다 하고 너무 자주 싸워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재수 씨는 어릴 적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 손에 길러졌으며 지인 소개로 알게 되어 제 동생과 2016년 동거를 6개월 정도 하다 임신이 되어 그해 10월경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저희 부모님은 좀 반대가 심하셨지만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걸 아시곤 허락하셨습니다. 2017년 3월 아이가 태어났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이를 봐주겠다며 제 동생과 살던 재수씨 월세집 원룸을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제안을 하셨고 동생은 그해 8월경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었기에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5개월 동안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동생 부부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재수씨가 너무 답답하고 시부모와 같이 있기 싫다고 늦게까지 일하고 온 동생에게 불평불만을 토로하였고 동생은 어머니가 밥도 다 차려주고 애도 씻겨주시고 빨래도 다 해주시는 등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데 왜 그리 불평불만이 많냐며 자주 싸웠습니다.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니가 헌신적으로 집안일을 거의 다 하셨고 재수씨를 친자식처럼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수씨는 시부모가 잘해주는 건 알지만 그냥 집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하였답니다. 동생을 통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부모님도 좀 서운해하셨다고 합니다. 급기야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 동생과 재수씨가 부모님 보는 앞에서 집안 집기 등을 집어 던지고 부수며 싸우는 일이 자주 벌어졌고 동생 부부는 급기야 이혼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5개월 후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었고 이제는 안 싸우겠지 생각을 하였으나 요즘도 한 달이 멀다 하고 자주 싸운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현재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고 있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잦은데 재수 씨와 특히 시댁 문제 등으로 의견 다툼이 있으면 극도로 흥분, 물건을 부수며 자주 싸운다고 합니다. 언제쯤 제 동생은 이 싸움을 멈출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생 부부는 동거할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사이도 좋았는데 왜 이리 결혼하고 나서 서로 자주 싸울까요? 두 번째, 동생이 금상관이 많아 그런 건지 부부싸움을 하면 자주 집안 집기 등을 부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타이르고 혼을 내봤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본인 스스로 잘 통제가 안 된답니다. 요즘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고 부부싸움을 한 날이면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다가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형인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생 성격을 바꿀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세 번째, 정말 동생 부부는 이혼해야 할까요? 동생이 기묘일주라 이혼을 안 할 것도 같은데 싸움이 너무 잦고 부부가 서로 이혼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 걱정입니다. 제가 재수 씨에게 시부모 문제로 동생 심기를 상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도 재수 씨가 시부모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여 동생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짧게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시작하기 전에 강프로님께서 네. 그 남동생분이 집기를 망가뜨리는 거라면 네. 문제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형님 분도 사실 뭐 이혼을 떠나서 이런 뭐 자살 충동 연락까지 받았다고 하시니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동생분도 그렇고 내외 모두가.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이분들이 동거를 하시다가 이제 임신을 하는 바람에 그 집안에 시 부모의 집에 가서 산 게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 과정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정축 일주의 그 동생 아내분이 동의했는지 아니면 뭐 그때는 동의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친정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왜냐하면 일단 그 형님의 그 지금 기억으로도 둘이서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위계적 가족 질산에 있을 때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못 견디는 걸 떠나서 사실 어르신이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님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생판 모르는 남인데 같이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편할 리는 없죠. 아무리 좋아도. 네, 게다가 어르신이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특히 이제 남동생분이 기묘일주이고 이 묘목이 이 관성이 용이신인 분인데 참 내가 늘 기묘일주 한번 얘기하지만 가족의 모든 가치가 가족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가족을 건드리면 안 돼. 집안 사람들, 엄마 아빠, 형제들을 비난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폭력성이 나와요. 예,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 동생분의 마지막 그 인계철선인 거예요.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걸 건드리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이제 그 노는데 또 이때가 작년 재작년에 병신 지금 가뜩이나 지금 금상관이 강한데 병신 정류 금을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투간한 목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관성이. 그러다가 동생 아내분도 사실상 금이 또 똑같이 투간해가지고 만만치 않은 힘이 있고 절대 안 질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기묘일주가 일주인 사람이 부부싸움에서 이것을 깬다라는 것은 집기를 갖다가 이렇게 마구 파손시킨다는 거는 막장인 거거든. 정축은 깨도 돼 내가 보기에. 예. 크게 뭐 큰 일로 벌어지지 않는 거죠.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걸로 그냥 그러니까 끝난군요. 이게 깨면 돈 나갈 것 같은 걸 안 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또 어찌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 기물을 파손한다는 행위는요. 사실은 아직까지 마지막 지킬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은 안 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기물을 파손하면서 싸우는 부부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이혼 문제로 찾아온 부부 불화로 찾아온 사람한테 그걸 꼭 물어봐요. 기물을 부수냐, 실제로 몸에 손을 댔냐. 말로만 싸우냐. 말로만 싸우냐, 기물 파손하냐, 몸에 손을 대냐. 군사 분계선까지 3단계로 나눠지네요. DMZ, 페이바 지역 DMZ, 그다음에 이제 GP 이렇게 이제 딱 나눠가지고 페이바 GOP GP. 여기서 이제 데프콘 1, 2, 3 이제 발령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런 에너지는 다 어디서 나요? 저희 지금 녹음 4시간 넘게 하고 있는데 정말 쉬질 않으시네요. 이제 저는 뭐 실수라도 건드렸다. 그럼 바로 이혼해라. 네. 그거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거다. 손대면 끝이죠. 말로 싸운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싸워라. 예. 싸우는 것도 사랑이다. 어찌 보면 관심 있으니까 싸우지. 관심 없으면 말로 싸우지도 않아. 왜 옆으로 에너지 쓰면서 막 잔소리하고 그래요. 근데 기물을 파손한다. 이거는 이제 그 반반이다 이거. 상황을 좀 봐야 되네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아주 최악의 경우로 본다면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고 최선의 경우로 본다면 위험한 거예요. 이건 폭력성이니까 일단 폭력성이 이제 드디어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넘어서서 이제 일하시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그건 자기 문제고요. 그건 자기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두 분 다 지금 대운이 지금 굉장히 힘든 대운에 돌입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정말 이분들 제가 아까 사실 보면서 두 분 다 하여튼간 편제 편관대운에 결혼을 하셨고 그게 또 두 분 다 이제 무자예요. 그러니까 저 너무 이게 아이러니. 지금 대운이 무자대운인데 두 분한테는 서로 편제 편관대운에 결혼하신 거예요. 자자가 편관 편제가 되니까 각자에게. 진짜 교묘하죠. 교묘하게 정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에 대해서 아내나 남편으로서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에 좀 만나신 것 같아요. 편차 시리즈들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편차스럽게 동거 이런 걸 참 좋았는데 이제 정자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이분들에게는 지금 제일 문제가 시간의 싸움이다. 왜냐하면 근데 그 시간의 싸움이 앞으로 너무 많이 남았다라는 게 문제이긴 한데요. 일단 그래도 제일 짧게 이 대운이 짧게 곧 끝날 사람은 동생분이니까 동생분이 제가 볼 때 기축대운만 들어가도 그런 어떤 아까 뭐 이렇게 그런 자살의 충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없고 일단 자기가 좀 더 여유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일단 먼저 동생분이 그 아내를 좀 헤아려 줘야 될 것 같아요. 기묘답게 자기야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그 일단 여기 매단되는 그 정보지만 이 렉스 분이나 렉스 동생분은 참 좋은 어머니의 그 사랑 속에서 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훼손 나가는 거는 너무너무 참을 수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이제 아내보다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어머니보다 앞으로 인생에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근데 사실은 이분한테 진짜 이 오화편인이라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어서 이걸 건드리는 것은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뭐 사연 중에 보면 이 여성분이 아내 되시는 분이 어렸을 때 일찍 어머니를 이제 일찍 초등학교 때 잃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주적인 의미인데 이분이 이제 정축의 정묘월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약간 시기질투가 좀 있어요. 묘월에 이제 정화가 이건 월을 정축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편인이거든요. 편인의 어떤 사고 방식 자체가 좀 게다가 있어서 인성이 혼잡됐고요. 인성이 혼잡돼서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이쪽이 가지는 가족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행복한 가정 그것을 이제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게 굉장히 시기질투스럽거나 뭐 이런 이제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 불편하고 꼴 보기 싫고 막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듬어 주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좀 외로워 보여요. 저 여성분이 사주가 뭔가 여러 가지로 좀 저 정화가 굉장히 좀 뭐랄 느낌이 고립돼 있다는 느낌이 있다 그럴까요? 정화 자체가
그래서 이제 좀 외로워 보이는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사실 그 정말 남이었던 어떤 가족과 네. 이렇게 가족으로 네. 자기도 속해지려면 네. 그 연결고리가 자녀와 남편인데 그렇죠. 사실 네. 그 근데 두- 아직 남편분은 이쪽보다는 저쪽에 더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저쪽 있고. 가족만 좀 더 예. 애정하는 느낌이고 네. 그리고 자녀분도 아직 어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래서 좀 다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음 대원인 이제 정혜 병술부터 이 렉스 그 재수 씨 분이 정말 좋은 흐름으로 가거든요. 정혜가 굉장히 아쉬울 정도로 좋은 흐름으로 흐르기 때문에 한 5년 남아 있네요.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정보가 너무 없어서 제가 그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그 임신하고 출산하기 전에 일을 하고 있었는지 네일 아트를 아트. 하셨- 네일 아트 네. 지금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지금 그런 정보가 없어서 근데 일단 아내분은 좀 어떤 의미에서 좀 빨리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많긴 한데 어떻게든 일을 도대체 뭐가 화가 났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분은 화가 나 있는 분이에요. 지금 화가 났고 참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자기는 그래서 옆에서 뭔가만 살짝 건드려지면 그대로 이제 막 그냥 인사했는데 주먹이 날아가는 막 너 왜 건드려 씨발 이런 있잖아요. 왜. 선생님 아까 보니까 글에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어디? 시부모와 같이 있기 싫다고 늦게까지 일하고 온 동생. 잘못 남자. 봤구나. 네. 네. 그 남자분이고요. 그리고 또 동생 인테리어 하는 것도 참 좋은 굉장히 좋은 직업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아내분이 뭔가 다시 좀 일해서 좀 더 그 좀 자신의 존재를 좀 다시 한번 좀 독립시키는 그런 지금 이분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지금이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마구 자기 감정을 토해내는 속에서 또 실제로 많은 젊은 여자분들이 출산 직후에 임신의 출산 과정에서 정말 남자들이나 혹은 주변 식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성격적 변환이 되는 경우가 우울증이라는 것도 뭐 이제 그 있고요. 우울증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도대체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 친정 엄마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떤 그 성격적 이상이나 전혀 안 보여주던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이제 이분의 특수 관계인들이 많은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면 사실 좀 상담을 좀 받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가족 노후 상담이나. 그래서 일단 이 부부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은 좀 일단 좀 전문적인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객관적인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상태로 두면은 제가 볼 때 1년 안에 이혼입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혼하라고 하는 게 제 방침인데 이 경우는 좀 아까울 것 같군요. 뭘 해보지도 않고 이혼하는 꼴이니까. 근데 그 말씀이 와닿는 게 뭐 저는 출산 해보진 않았지만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머님을 어려서 잃으셨고 그리고 계획된 출산도 아니었던 그때도 경금 정제 대운이었거든요. 네, 네. 어머님 이럴 때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계획된 출산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하고 모르던 사람들과 한 집에서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사실 출산 이후에 힘들 수밖에 없는데 기쁨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에서 그냥 많은 스트레스들이 뭉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발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사연을에서 들어보면 남편분이 이제 일하고 들어오셔서 아내분이 투정을 하면 뭐 엄마가 못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말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보듬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아기는 아직 어리고 계속 뭐 힘들게만 할 거고 뭔가 위로받을 때도 없고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생분도
지금 넥스 동생분도 빨리 이 강한 금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목의 정신을 되찾아야 돼요. 지금 이게 너무 병신정류 지나면서 너무 이제 이 목이 피폐해졌어요. 금의 기운이 너무 왕성해졌고 강해졌죠. 지금 무술년에서도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무술을 그러면 이제 겁제의 힘으로 자꾸 버티려고 그렇죠. 하는데 그게 겁제가 원래 폭력성을 좀 수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심리적으로 일단 서로 말을 좀 아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모두 다. 그다음에 그 특히 이제 이 경우는 그 남동생이 어쨌든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네. 이분 쪽에서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거 보면서 집기 부수는 것 빼고는 네.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가장 힘든 시기에 네. 출산하고 애 네. 낳고 네. 그럼 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여자는 자신의 인생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부모님도 같이 있으면 불편한데 그렇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네. 같이 애도 보고 같이 살기도 하지만 그 불편함과 게다가 결혼도 반대하신 것도 있고 그 여기 글 보면 또 제수 씨도 자유분방하셨다고 하니까 네. 이게 다 겹치면은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네. 집기 부수는 것만 빼면은 네. 아니 이 다툼이 아까 강원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게 좋건 싫건 고양이도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잖아요. 서로 자기가 동물들도. 근데 보통 보면 결혼을 이미 한번 반대했다. 특히 남자 쪽에서 그랬다면 여자분들 반드시 알아요. 그리고 정축들은 절대 있지 않습니다. 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했다 복수하려는 기질들이 좀 강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심리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저는 나타나리라고 보거든요. 그 이상은 다들 서로 너무 잘 지내고 너무 좋았어도 네. 정말 힘든 상황인데 같이 지내기가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형 입장에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사연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잘해줬다라는 건 이쪽 입장인 것뿐이지.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재수 씨 입장에서 더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시댁은 시댁이라는 네, 말이 맞아요.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저희가 이제 이게 좀 명식적으로도 풀어보고 그냥 이제 인간 현실적인 어떤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사주적으로 봤을 때 기운적으로 지금 도와주는 것들이 없고 두 분 다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기운들이 좀 있는 중이라서 요 시기를 또 좀 잘 넘기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길게 남은 것 같아요. 네. 짧진 않지만 어쨌건 지금 두 분 선생님 모두 다 이혼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우선 상담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예, 먼저 동생이 바뀌어야 돼요. 네, 동생분. 지금 딱 형세가 뭐냐면 대운의 자수 편제가 자기의 어머니이자 용신인 동생님의 오화를 충하는 지금 그런 형상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제가 그 강원 선생님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수하고 오하고 싸우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인데 타겟이 자꾸 동생 쪽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중재할 수 있는 거는 묘목인데 이 묘목이 지금 막 금의 공격 때문에 이 중심을 못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묘목이 먼저 중심을 세우고 중심을 세운다는 얘기는 먼저 이런 경우에는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복잡한 고부간의 갈등인데 심리적인 갈등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남편이 아내 편을 드는 거 말고는 해결이 절대 없다. 해결 없어요. 정말 어머님한테 진짜 미안하지만 참 잘해주신 아들의 입장에서 너무 잘해주는 어머니한테는 너무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같이 사는 사람은 마누라기 때문에 자기 자녀의 엄마잖아요. 진짜 남편 역할이 중요한데 중재를 진짜. 그런데 그 중재를 특히 배운 놈들일수록 말이야. 그런 중재를 슬그머니 쓱 빠지거나 진짜 제일 나쁜 놈이야 그게. 빠지거나 아니면 차라리 엄마 편 듣는 놈이 다 나. 그러면 저게 실체가 명확해지잖아. 뭐 우리 엄마한테 뭐 한 게 그래 잘못한 게 그건 왜 그러냐 매 사사건건 하는 놈은
드러난 나쁜 놈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진짜 나쁜 놈은 그냥 속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빠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박쥐처럼 왔다 갔다. 이럴 때는 다 넣어야 되는데. 네. 네, 참 찾으셔야 그게 됩니다. 그 고부 갈등이라는 게 그러니까 갈등까지 가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어쨌건 쉽지 않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의 입장에서도 네.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설명이 되지 않고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저도 며느리이기 때문에 네.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있긴 있어요. 네. 그 남편이 절대 알 수 없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그것도 너희 시부모님은 뭐 반찬도 그냥 문 앞에 놓고 그냥 가신다네. 띵동하면 놓고 이렇게 도망을 치듯이. 그냥 주위에선 다들 예, 전 세계 나라를 구했냐라고 하시죠. 그래서 저 막 힘들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려움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이고 어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남편들이 그걸 100% 알 수는 없어요. 절대 진짜로. 근데 지금 일도 헤아리려고 안 해주셨다면 예, 굉장히 아내분이 나는 우리 힘드실 엄마한테 것 같아서. 서운한 점이 많아. 내가 늘 그 부인들과 문제를 일으킬 부인들. 때 부인들. 우리 엄마는 내가 잘못했다. 저 새끼는 내 새끼지만 내가 봐도 개새끼다. 선생님 섭섭 안 하시잖아요, 그거. 아 그러고 생각하는데 저희 다들 가정에 부부 싸움 있잖아요. 그 저희 이거는 그냥 아버지한테 좀 미안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격이 불같은 면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랑 어머니가 부부 싸움을 한 날은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버지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도 할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우시는데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정말 너무 친아버지처럼 오히려 그런데 한 번은 할아버지랑 할머니랑도 이제 투닥투닥 거리잖아요. 부부 싸움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 이름을 말하면서 막 네가 그러니까 창규 같은 더러운 놈을 낳았지면서 성질 더럽다고 그러니까 뜬거 없지만 그 얘기가 떠오르네요. 진짜 부부란 게 뭘까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사주적으로 저는 렉스 동생이라는 분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대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족을 그러니까 이루셨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가정이 진짜 자기 가정이고 그 전에 가정은 이분 부모님들이 이룬 가정이라서 원래 내가 거기에 얹혀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 포지션을 지금 제대로 못 취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운 때문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본인도 지금 혼란스러운. 여기서 이제 단절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게중심을 완벽하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난 네 편이다라는 거를 각인시켜주는 어떤 작업이 한 5년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땐 좀 미뤄져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래 난 네 편이다 이게 돼야 이 사람 내 편이구나라는 게 돼야 이제 서로 협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부부 싸움도 부부 싸움이지만 좀 부부 싸움도 싸우는 건 안 싸울 수는 없어요. 근데 화해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 와이프는 좀 더 영악해져가지고 이제 저랑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건드냐면 제가 화장실에서 큰 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을 열고 거기다가 악을 쓰면서 얘기를 해요. 되게 새로운 방법이다. 아니 근데 수치풀 아니에요 이거? 네. 강프로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일 사람이 무장해제가 될 때가 그게 나오고 난 뒤라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정말로 제가 그때 치욕을 느끼면서 정말 제가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서 문 닫아라 그리고 막 밑에는 나오고 막 여기서는 욕을 아니 받고 가고 제가 받고 가고. 욕 먹으면서 밥 먹은 적은 있는데 이게 하면서 욕 먹은 거는 진짜 난생 처음 겪어보는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 배웠네.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문 닫고 뭐 이렇게 딱 가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구나 싸울 때. 뭐야? 정말로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다 그냥 인정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략과 전술에 막 능하시네요. 그리고 문 닫고 내가 화장실 나오기 전에 문 닫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뭐 또 내가 이게 대거리할 상황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참 교묘하게 이제 이겨먹더라고요. 완전 이제 유격전으로. 그러게요. 손절놓고 몇 번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싸움이 있어도 어느 한쪽의 양보라기보다는 좀 어차피 이기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뭐야? 지려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두 분은 지금 두 분 다 지는 싸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기는 사람이 없네요. 예, 근데 이기려면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되니까. 같이 정말, 이길 예. 수 있는. 가치는 아니고 무조건 내가 이기든지. 사모님께서 이 전쟁의 전술을 상대방이 가장 약할 때 치는 이 방법을 제가 그거를 이제 평생 안 잊어버리구나. 예. 정말로 그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예. 화장실에 앉아 있는 저를 당황시켰거든요. 예. 아, 이런 전략이 있었구나. 앞으로 문을 잠그십시오. 못하게 웃고 계시네요. 뭐 그래도 뭐 마당에 내동댕이 치진 정도. 근데 일단 마지막 좀 드릴 말씀인데요. 네. 렉스 동생님이 렉스 동생 아내분에게 진정한 화해와 네. 그리고 내가 당신의 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쉽고도 명확한 방법이죠. 만약에 내 느낌에는 이 독립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경제권을 내서 동생님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냥 아내분이 정축일주인데요. 네. 근데 정축일주에 아는데 또 경제권을 만약에 동생부 남자분이 갖고 있다면 이 분쟁은 말로 아무리 하해도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계속 다시 않습니다. 벌어지고. 네. 그냥 깨끗하게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정말 내 인생의 즐거운 날들은 이걸로 끝이다 생각하고 비자금이 있잖아요. 모든 경제권을 통장을 아내분이 나가서 뭐 도박을 해서 다 날리든 어쩌든 넘기는 거예요. 에이, 정축일주는 그렇게 날리진 않겠죠. 이렇게 그런 걸 믿고 그렇지 않는 한은 이 원한이 절대 풀리지 않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사실 그분들이 아니지만 듣기에는 이거 진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하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상황은 안 돼 보면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양가 부모님들이 다들 멀리 사 있어서 한 번씩 오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힘들어도 우리끼리 키우는 게 좋거든요. 이거는 진짜. 근데 또 부모님 마음은 또 그게 아니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렉스님께서 말미에 이런 말씀을 적어주셨더라고요. 이게 제가 요즘에 좀 힘들어서 그런가 이런 글들을 읽고 자꾸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데 라디오 자파명리를 1회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는 왕 청취자입니다. 개인적으로 강원 선생님과 지산 박정혁 선생님의 고결하신 명리 조언과 금과 옥조의 말씀 등이 세상 사람들에게 명리학을 미신이 아닌 과학적인 학문으로 바라보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자명이 오래도록 지속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혼 챙기셔야죠. 영혼. 근데 지금 녹음이 4시간 반째라서 영혼이 지금 없어질 때가 됐어요. 이제 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고 그냥 기절하기 직전이지만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정축일주 여심을 공략할 때는 그럼 경제권을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 그거는 해봤었는데요. 뭐 기본으로 주셔야 돼요. 기본이군요. 그거는 뭐 그거 옵션이 아니라 일단 기본으로 먼저 주고 시작해요. 나랑 사귀면 내 가계부는 너가 관리하는 거다. 그걸로 해도 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아니 그냥 확보하게 됩니다. 던졌는데 덥석 무시해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구나. 네, 이 남신 여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심부터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가볼까요? 그래서 보통 보면 어쨌든 정축 그러면 사유축으로 이루어서 그게 사화가 재물과 관련된 이제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화가 있어야 된다. 네네네. 그게 이제 사유축 금이잖아요. 네. 근데 정사가 이렇게 같이 협동을 하면 그 금국을 능히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재물로 확보할 수 있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정축일주들이 사화가 정말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남자도 마찬가지겠고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재물 관리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특히나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더더욱 남자보다 더 재물 관리를 잘할 수 있겠다라는 게 내포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좀 충족해 주는 거. 그건 꼭 속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현실적 부분을 좀 충족해 주는 마인드를 가지면 그 여성을 공략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대뜸 이렇게 이제 뭐 일면식 가지고 뭐 애프터 하고 뭐 이랬는데 뭐 그런 쪽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기가 그건 아니죠. 그건 너무 좀 정도 이제 막 같이 산다. 최소한 네. 동거 뭐 이런 정도 들어가기 전이고. 통장이 생겼다든지
근데 데이터 통장 만드는 네.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또 아닐 때는 정축일조이자분이랑 데이트를 할 때 이분이 매번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있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신발을 쓰는지를 오늘의 립스틱 색깔 오늘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그 리서치를 해야 돼요. 선생님 왜 창피를 하세요? 하지 마요. 자기 딴데 보세요. 네, 선생님 나한테 마음이 있다니까. 평소에 그런 게 다 이유가 있어. 딴 데로 소리 한다. 굉장히 섬세한 스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막 여기서 어떤 법칙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 법칙이 있나요? 법칙이 있어요. 절대 정축 일조의 여성들은 어떤 남자랑 만나할 때 아무 의미 없이 옷을 입거나 그런 코디네이션을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찾아내야 되는. 그것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진행되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메이크업까지도 다 잘 좀 이 사람이 선호하는 메이크업가 뭔지 색이나 그런 것을 좀 잘 알고 그렇다고 그걸 갖다 바로 많은지 하면 졸라 싸 보여요. 정축 일조는 굉장히 고상한 데가 있어요. 고상한 가치를 좋아한다기 때문에 그런 돈을 좋아해도 그걸 대놓고 말을 하면 굉장히 경멸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참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슬쩍 이런 당신의 이런 책인데 이거 너무너무 자기한테 부합하는 것 같소. 너무너무 아름답다. 부합이 뭐예요, 선생님?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자기가 너무 잘 소화하는 것 같아. 소화하는 것 같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80년대식 부합이 뭐예요? 부합이. 하여튼 막 숙제까지 말하면 찰때까지 하나 들어. 연애 안 하신 지 좀 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그런 계열의 연장선에서 조금 이분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싼 거. 조금 더 써서 조금 더 브랜드를 좀 더 써서 선물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하여튼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런 느낌인가요? 뭐 이 상대방이 같은 귀걸이를 거의 한 뭐 6개월 동안 같은 귀걸이를 하고 나온 걸 봤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근데 그 6개월 동안 귀걸이 봐도 더 좋네? 그냥 6개월 동안 아무 말 안 하다가 그러면서 더 이 귀걸이 더 어울릴 것 같아 하면서 주는 선물 주는 이런 느낌인가요? 어떻게 결혼했니? 진짜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지켜봤다는 걸 어필하면서 좀 더 좋은 귀걸이를 주는. 결혼을 했구나 그래서. 근데 정축일조는요 6개월 동안 같은 귀걸이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무신의 입장에서는 참 잘 모르겠네요. 무신은 뭐 6개월 지금 뭘 하는지도 본인도 기억을 안 하고. 선생님 안 해요. 안 해요. 사실 귀찮아서 안 해. 그러니까 안 해요. 가끔 결혼했는지도 몰라. 뭐라고? 아니야 그건 알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알아. 그러면 이제 또 남심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뭐 데이트 통장을 만들고 또 그렇죠. 그 통장의 권한을 여성분에게 좀 준다던가 이런 좀 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전면 그런 줄려면 시원하게 그냥 주는 거죠. 그럼 정축과 정축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정화와 정화가 만나고 유재석 씨와 이효리 씨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데이트 통장의 권한은 어느 쪽으로? 당연히 여자한테 가야지. 케미가 어쨌든 굉장히 잘 맞고. 근데 보통은 이제 복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축끼리 만나는 거는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죠.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통장을 막 같이 하고 내려면 아내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의묘잖아. 아닌 일주가 있는 거예요? 네? 맡기면 안 되는 일주가 있는. 있죠. 당연히 있지. 뭐 아내 쪽으로 재물이 많이 설기가 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은 안 되죠. 공통점이 근데 아니구나.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정축 남심을 공략할 때 데이트 통장을 만들면 남성분에게 그 권한을 줘야 되는가? 전혀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고. 그건 또 아닌가요? 그럼 남심은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요? 중축 남자는 어떻게? 그 정축 남자는 저는 좀 편인돼 주는 거를 항상 권장을 해드려요. 난 네 편이야. 뭐 그냥. 편. 예. 그러니까 약간 재물적인 어떤 거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당신이 뭘 할 때
내가 당신 편이야. 현실적으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측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한편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 사람 인기 많은 사람 뭐 당신이 최고야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자. 그러니까 리더는 아니더라도 정축일주 남자들이 주목받는 걸 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마치 나만의 연예인처럼. 은근히.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뭐 당신 편이야 뭐 당신이 하는 게 올바라 뭐 맞아 뭐 이런 현실적인 것들 중에서도 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물론 근데 저는 좀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와이프가 당신이 최고야 뭐 이러면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네. 그게 진심이 아닌 걸 이제 네, 아셨거든요. 아니 원래 아니까 그 심지어는 뭐 우리 딸이 아빠가 최고야 그래도 야 나보다 더 대단한 아빠들 많아. 크면 다 알게 돼. 이 정묘의 까칠함.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근데 이제 정축은 어쨌든 그런 것들 무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황해. 뭐지? 아니 제가 뭘 바라지 또. 그런 계산까지도 안 가요. 사실 그냥 그런가 뭔가 뭔 말이지 그냥.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줄 알고 살 것 같아. 되게 참 일주마다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요. 뭐 좀 보태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남자는 관심 없습니다. 알아서 해. 올킬이야 남자는 관련. 죄송합니다. 예, 뭐 PD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정축에 대해서 2주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굉장히 막 딴 데로 많이 샜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여기저기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은데요. 그 대표 일주부터 대표 사연부터 추가 사연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나왔던 게 인성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 사연 주신 분들의 명식상에 뭐 나오는 거가 더 중요하긴 했지만 공통되게 계속 인성,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 정축의 중요한 것이 인성. 왜냐하면 그 축안에는 딱 하나만 없거든요. 식신도 있고 관도 있고 재도 있는데 인성이 부재하잖아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목이 이제 인성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축일주들은 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사주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저번 주에 저희가 얘기 나눴나요? 화분 같은 거? 예, 그런 거 집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목이 없을 테고. 목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올해 이제 이번 시간에 나눴 거는 이민시로 이제 목이 있는 있잖아요. 경우. 있는 경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다른. 참.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 한번 해보려는데 잘 안 되네요. 어쨌건 인성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던 정축일주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식갑자 대장정의 하이라이트 아니구나. 했잖아. 예, 여러분 창작의 고통 시간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이번엔 이제 네가 하나 해라. 창규가 딱 바꿔보네.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뭐? 주머니 속에 진주도 진주다. 좋지 않아? 너도 사람이냐? 영감이 탁 떠올랐어. 나자명 속의 창규도 사람이냐? 주머니 속에 진주도 여기 진주다. 대사에 정말 써놓으셨네. 창작의 고통 시간. 제가 까먹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네. 책과 꽃 그리고 시간.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다 목이죠. 필요한 건가요? 뭔지 모르면 안 돼, 창규야. 목이야, 목. 너 을목이잖아. 뭐야, 꽃이지? 꽃나무지? 내 꽃이야? 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진짜. 그리고 복버섯 같은. 그리고 어쨌건 이분들에게 목은 인성이니까. 정축이면 뭐 시간도 되겠죠. 뭐. 진득한 시간, 인내, 뭐 아까 계속 그거 책과 말씀해주신 책을 읽고 꽃을 피우는 시간도 필요하고. 역시 서울대 국문학과. 제 서울대 꼭 가고 맙니다. 후배 되는 거야? 진짜 아름답네요. 네. 창작의 고통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빨리 끝났습니다. 끝. 나자명 시즌 3은 육식갑자 대장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육식갑자 순서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 일주의 대표 사연이다 하는 분들은 대표 사연에 도전해 주시면 됩니다.
육식갑자 대장정의 24번째 일주는 최태풍 2020님이 남겨주신 갑진일주입니다. 갑진일주에 관한 질문과 추가 사연 모집에도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